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들어갑니까 이제?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사회연구원에서 특별한 주제로 아주 화제의 책을 가지고서 대한민국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의 기본 문제, 기본 현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늘 인터뷰, 오늘 대담회는 이 장안의 요즘 최근에 최고의 화제이자 낙양의 지가를 올린다는 정책의 배신, 이 책의 저자이신 전 KDI 교수님이시고 곧 21대 국회의원 당선되신 윤희숙 교수를 모시고 저자와 함께 왜 대한민국의 좋은 정책들은 국민들을 배신했나, 정책의 좋은 의도와 이 정책의 실패, 시장에서 나타난 그 역작용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정책은 어떻게 새롭게 재구성돼야 되고 어떻게 고쳐져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정 정책의 문제 같아요. 지금 당장 국가 부채 비율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죠.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게 왜 그놈의 재정 국채 비율을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정부 총리를 압박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통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빚을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우리가 돈을 많이 쓰면은 그 빚은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어간다. 이게 재정 정책, 결국 청년에게 이게 세대 간의 큰 이제 문제를 안기게 되는 건데, 이 청년에게 떠안긴 나라빚. 근데 이제 야당이나 또는 우리 언론을 보면은 특히 경제 신문들도 또 경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국가 재정에 굉장히 적신호가 들어왔다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 팬데믹 현상, 그리고 소비도 줄어들고, 안 그래도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져서 국가 재정을 통해서 뭐 재난 수당도 나눠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수당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육아 수당도 나눠주고. 근데 이게 뭐 우리가 펑펑 어디서 화수분처럼 돈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누군가가 떠맡아야 할 빚인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정부는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은 OECD 국가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그리고 선진국 봐라, 미국하고 이런 데도 펑펑 쓰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어려워 죽는데 이게 뭐 돈 이거 몇 푼 아껴가지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돈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근데 국가 재정에 들어온 적신호, 이 책에 나온 한 챕터인데 어느 정도입니까? 적신호, 위험신호의 수준이? 지금 우리 국채 비율이 낮은 건 맞아요. 예. 맞는데 며칠 전에 저도 이 생각을 쭉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창영 교수님이 그 인터뷰에서 아주 똑같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 재정 정책의 적신호는 뭐냐면 지금 국채 비율이 40% 초반인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국채 비율이 앞으로도 한참 더 올라가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인드셋 자체가 지금 적신호인 거예요. 지금 정부 관료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주로 그러고 있죠. 얼마 전에 무슨 정의당 그 대표하셨던 분이 재정 건전성의 신화를 깨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이 우리 경제의 어떤 마지막을 받쳐주는 보루 같은 느낌인데, 우리가 IMF 위기와 2007년 위기 두 번을 사실 재정 정책으로 나라를 구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신화라고 하고 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무책임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게 지금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부터 국채 비율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느슨하게 가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슨하게 가도 된다라고 얘기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 느슨하게 가도 된다라고 국민들한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재정에 굉장히 심각한 적신호가 들어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재정 지출을 앞으로는 해야 돼요. 고령화가 더 진행이 되면 지금 한 30년 후가 되면 고령자 비율이 우리가 거의 한 한 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돼버려요. 1.3명 정도가, 젊은 사람 1.3명 정도가 고령자 한 명을 먹여 살리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버는 돈의 한 반 정도는
다른 지출도 아니고 그냥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고령 인구를 위해서 그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고령 인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취약계층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다른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비율이? 지금은 5명이 1명을 아하. 먹여 살리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명이 1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는 그렇게 나쁜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채 비율이 낮을 수가 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정 지출 자체가 아직 낮은 수준인데 앞으로 이걸 우리가 정신을 조금만 정신줄을 잠깐만 놓으면 이 고령화 속도 속에서는 아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금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부담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각국가 대비한 게 있는데 지금 1대5 정도고, 이게 나중에 가면은 경제 활동 인구가 이제 노인 인구, 고령 인구를 부양하는 비율이죠. 부양비. 지금은 뭐 10, 나라의 경우는 10도 넘는 데도 있고, 한때 우리는 또 1대10을 넘은 적도 있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다 이게 쫙 나중에 거의 1에 네, 맞아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속도가 우리가 굉장히 빨라서 이게 이제 심각한데, 그런데도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도 어려울 때는 좀 선제적으로 해서, 미국도 그러고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해서 빨리 이게 뭔가 마중물도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예. 뭐 반대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위기라는 건 뭐냐면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IMF 때보다 더 큰 사회적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예. 그럼 지금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최대한의 그 생산 기반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가게에 충격이 오지 않도록 지금 마중물이든 무슨 말을 쓰든 하여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예. 지금은 재정 지출의 건전성을 막 고집할 때가 아니에요. 예. 거기는 다 동의.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쓰되 굉장히 신경 써서 써야 된다는 거죠. 신경 써서 써야 되는데 그 며칠 전에 우리 이창용 교수가 네, 말씀하신 게 사실 고파트인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하신 네. 고기 먹으러 가는 거. 그러니까 소비 진작에는 좋습니다. 동네에서 좀. 그렇죠. 근데 소비 진작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우리 다 마스크 끼고 다니잖아요. 이거는 경제가 좀 제정신을 차린 다음에 소비 진작이라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지금은 무너지는 것을 받쳐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이 자영자 쪽에서 충격받은 가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자영자를 받치는 것이 바로 그 자영자 가구를 받쳐주는 거고, 그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고용돼 있던 지금 실직자들, 이 실직자들을 받쳐주는 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충격으로 소득이 상실된 사람들을 빨리 받쳐주는 게 지금 너무 중요하다는 예, 얘기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 중산층 가구들 고기 먹으러 가라고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다 좋지만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잊어버리고 계신 것은 뭐냐면 지금 경제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곳을 빨리 받쳐주는 것에 재원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뭐 가구마다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는 너무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 되게 듣기 싫어하세요. 이게 왜 문제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되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필요한 곳에만 써야 되는 이유 중에 또 장기적인 요인으로는 저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고령화. 예.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우리는 이 위기를 견디 나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예.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이 아무데나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이제 국채 비율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채 비율에서 대통령과 이제 부총리가 가벼운 토론을 한 적도 있고 한데, 그게 우리가 늘 주시해야 될 국채 비율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꼭 지켜야 될? 그게 있어요. 근데 네. 나라마다 다르죠. 나라마다. 나라마다 예, 다르기 예. 때문에 그것을 뭐 사전적으로 딱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채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빚을 지는 거잖아요. 빚을 얼마만큼 져도 나라가 안 망하냐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고령화가 이렇게 빠르게 올 거고 앞으로 쓸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 시대에 지금 굉장히 양호한 고령화 비율을 갖고 있는 우리 시대에 빚을 더 늘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만 제일 어려운 시대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액면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고령자 비율이 아직
1대5 정도밖에 부양비가 안 되고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아직은 괜찮은 상황에서 앞으로 뻔히 30년 뒤에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빚을 막 늘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출은 느리되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을 우리 시대에 스스로 돈을 걷어서 증세를 해서 예. 국채 비율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출을 늘려가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맞는데 지금 코로나 때는 위기 상황이니 지금은 세금을 올릴 때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국채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 국채 비율이 이런 경제 위기 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위기를 마감하고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다시 우리 세대의 빚을 늘리면 안 된다라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국채 비율을 어디까지 늘려도 나라가 안 망하냐라고 물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우리 시대의 빚을 더 늘려야 돼? 이게 중요한 물음인 거죠. 결국 국회가 제일 중요해. 국회에서 세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세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제 직접 이제 우리 의원님이 대세까지 하시니까 발등을 찍으시네요, 우리. 이 부분이 제일. 근데 이 사실은 지금 우리 저 교수님 곧 네. 이제 의원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최근에 정부 여당, 그러니까 청와대 여당이죠. 청와대 여당과 선거 전후에서 정부 우리 그 기재부 주로 기재부인데 이렇게 정책 이제 무슨 논의를 하는 걸 보면은 처음에 기재부에서는 그러면 소득 재난 수당인가요? 이 수당이라 부르죠. 수당이 이거를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을 50%만 주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부에서는 100% 하자 이러잖아.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재부 관리 아마 차관인가 부총리가 하신 말씀 같은데 더 큰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지금 다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 참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재정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뿐 아니라 더 큰 위기, 더 큰 어려움을 대비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말이 잘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네네.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되게 지금 뭐랄까요,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특히 우리는 지금 이 세계 경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세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사실은 크게 반등할 여지가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계속 어려운 상태로 가다가 저쪽에서 더 크게 터지면 우리는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기재부 차관이 말씀하신 경제 위기가 정말 오면 어떡할 거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97년, 8년 때 하고 그다음에 2007년, 8년 때 두 번의 경제 위기 때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어요. 이게 실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재정이 그 앞에 80년부터 재정이 20년 동안 굉장히 건전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실탄을 넣을 수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우리가 공적 자금으로 170조를 넣었거든요. 그 정도의 돈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거는 재정이 굉장히 건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정이 건전해야 되고 국채 비율이 높으면 안 되는 이유가 보통 가정을 생각해도 빚을 많이 지면 그 나라의 채권 아무도 안 빌려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무도 뭐 있는 빚 다 뺏어가려고 하고 이게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거 말고도 아까 그 말씀하신 더 나쁜 상황이 올 때를 준비해야 되는 실탄을 장전하고 있어야 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지금 시기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생산 기반이 갑자기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재정 지출 같은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또 다르게 지금 시기에 제일 중요한 재정 지출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 경제학자들의 최고 숙제예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인데, 지금 보시면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게 보여요. 네네. 그게 지금 말씀하는 언택트 인더스트리가 예. 엄청나게 글로벌리도 그렇고 지금 뭐 알리바바, 텐센트, 구글, 아마존 이런 데는 엄청 올라갔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는 주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언택트 인더스트리는 막 올라가고, 그 대신에 칸택트 있죠. 그렇죠. 전통 산업은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산업 구조 지형이 바뀌고 있는 것의 충격을 다 개인들이 받게 되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어떻게 뒷받침을 할 거냐, 그게 뭐 사회 안전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구조조정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이 문제를, 그러니까 구조조정의 일부를 지금은 비록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되지만 위기 동안에는 최대한 망하는 기업을 지금 떠받드는 게 이 돈이 들어가는 주요 출처예요. 그런데 이 위기가 끝나고 나면 이 구조조정의 흐름을 우리가 다 막아서도 안 되고,
이렇게 큰 방향으로 움직이는 산업지형의 변화를 사실은 선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것을 선도하는 동시에 뭔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발굴해내고 도와주면서 밑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은 떨어져 나가야지 경제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이 다 충격이잖아요. 개인과 기업의 충격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나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구조조정을 증진시키면서도 이걸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개인은 도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지금 이게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굉장히 큰 지금 준비해야 되는 과제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언택트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런 그 우리 배민 이런 거 있잖아요. 플랫폼 노동자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또 상황이 불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 일의 영속성 같은 게 되게 낮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분들한테 맞는 뭔가 안전망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폭의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재정 지출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불급한 곳을 좀 떼내고 필요한 곳으로 돈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시적으로 지출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상시적인 지출 구조 조정 플러스 뭐가 필요한 거냐면 큰 폭의 재편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재정 지출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앞에 뭔가 이 생각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단 있고 그것을 받쳐주는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이 뭐야? 사실은 저는 사실 이건 지난 한 100년간을 통틀어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지금 우리가 겪기 시작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후를 준비하는 그 노력은 사실 우린 굉장히 중요한 때에 공직에 들어가게 된 거죠.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어깨가 막 무거우시죠. 왜냐하면은 이 역시도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정책이라는 게 아까도 우리 지금 당장 우리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 30년 이후에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재정을 지금 희생시키는 재정 정책의 어떤 원칙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지금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보통 재정 지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 필요한 우리 세대가 벌려놓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원칙인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더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금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이 지원금을 받아야 될 사람도 굉장히 많고 또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창주 씨가 지금 고기를 그 돈으로 먹으러 가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신나겠지만 근데 사실 또 마음이 아주 편치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한우를 먹으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돈을 써야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더 나은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이렇게 돈을 쓰면 안 된다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을 보여주고 대안을 보여주면 사실은 현재의 갈등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더구나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아주 예기치 못하게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이나 52시간이나 비정규직이나 뭐 하여튼 오만 갈등이 결국 뭐를 가리키고 있냐면 어떤 나라 전체의 미래보다는 이 안에서 우리 지금 정부가 본인들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세력을 은밀하게 또는 명시적으로 뭐 어떤 방식으로든 편을 들고 이 일부의 국민들은 이것을 알아채리고 국민들 간의 갈등이 막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명확해진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미래가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가 지금 이제 전문가들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시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전체 국민의 공동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지금 무거운 프로젝트가 우리 앞에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 경제를 망가뜨린 이런 정책을 만들어낸 분들이 별로 이런 그 미래의 과제를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전 상태를 다 잊어먹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경제는 정말 오장육부가 하나도 성하지 않은 상태로 망가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정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 급변하는 미래를 그 준비하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능력이나 의지나 지향이 있느냐에 대한 의심은 저는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더 미래지향적인 토론이 있어야 될 텐데 그를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책의 출간을 환영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좌파 기득권 일말 때문에 그분들은 잘 안 읽어보실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걸 빼고 대한민국 뭘 경제 붙여서? 사회 네. 정책의 비밀 그래가지고 꼭 좀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적절한 시기에 너무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 전에 나와서 이런 걸 막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미 우리가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이제 이런 책을 보고서 그냥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을 이 책을 보면 왜 유럽에서 그렇게 했는지, 왜 미국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왜 일본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또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 것인지 OECD의 통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대신 통계 자료로 뒷받침된 전통적인 경제학의 여러 가지 그 이론적인 배경 또 현실에서 일어나온 일들을 잘 설계한 책인데 결국에는 지금 당장 우리의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면서 또한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 당장의 어려운 문제를 전부 미래 세대에게 다 떠넘겨서 결국 우리 다음 세대들 더욱 힘들게 하고 우리나라 기반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들이 이 책에 담뿍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다 함께 읽고 전 국민 토론회를 한번 하는 날을 곧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내는 곳에 따라서 최 교수님 말씀대로 여기를 살짝 가려서 예. 살짝 가려서 읽도록 해야 읽고 됩니다. 예. 우리가 이 과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습니다. 대한 네. 우리가 어떤 정도의 그 범위에 그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보는 맞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껍데기 자체가 좀 너무 요거만 가린다고 될 문제는 아닌데 미래 세대를 세우는 21세기 플랫폼 싱크탱크 경제사회 연구원 이분 왜 이렇게